자, 실외 놀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 2번 사례예요. 99페이지. 자, 이 경우에 공간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이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놀이를 100% 실외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냐면 놀이의 공간을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외 놀이로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그런 놀이를 실외까지 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해, 실내와 실외를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실외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외 놀이 부분은 제가 이 번역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릴 때는 이게 언어를 조금 우리말로 좀 더 자연스럽게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거의 이렇게 제가 막 급하게 막 번역하고 이러면서 막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실외 놀이. 이게 이제 전체 페이지 중에서는 31페이지고, 그죠? 우리 아까 봤던 3차 시 페이지 중에서는 9페이지입니다. 자, 실외 놀이 보시면 실외와 실내의 차이, 그렇죠? 보시면 실내 교실에 비해서 실외 교실은 유연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연하게 활용될 수가 있고, 제한이 없이 상상적인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유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할 때 공간의 제한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줘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이 상상적인 해석, 이렇게 상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공간이 막 넓어지면 유아들은 상상의 자유가 이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들은 실외에서 어떤 것이든지 자연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러면 상상력이 더 막 확대되는 거죠. 막대기는 말이 되고, 도토리 모자는 요정들의 컵이 되고, 나무 조각은 돈이 되고,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상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제 그것이 놀이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외 환경은 아동의 어떤 탐색과 실험을 유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놀이가 주는 놀이의 자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걸 이제 실내에서만 안 되잖아요. 공간을 실외로 막 확장시켜 나갈 때 이제 실외 놀이의 그런 의미가 되살아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놀이를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실외 놀이를 접목시켜야 되는 거죠. 놀이의 확장입니다. 실외 놀이로 접목시키는 것은. 자, 실외 놀이 극대화하기 위한 교사 지침. 이거요, 거의 지금 이렇게 번역한 체계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이렇게 카페에다가 좀 의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도 대체로 아실 수가 있어요. 실외 놀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사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놀이를 꾸밀 때, 놀이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놀이를 실외 놀이로 이렇게 연장시키는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놀이를 구성할 때 이제 교사들이 명심해야 될 지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외 놀이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놀이 영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강력한 개입이 될 수 있고, 여기 간접 협력은 좀 이제 좀 개입을 좀 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입이 이건 강한 거고, 좀 개입이 조금 약한 겁니다. 자, 이 단계가 크게 이제 한 5단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거. 첫 번째 뭐냐 하면 아동의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아동의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장려하라.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쨌든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격려하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많이 하게 활성화.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 활성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주도적인 자발적인 놀이,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단계는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일단 그죠,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약한 개입,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옆에서, 그죠, 방해가 안 되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놀이자로 직접 참여할 때는
선생님께서 이제 모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단계는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실외로 데리고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외로 나가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외로 나갔다 치고, 그렇죠? 실외로 나갔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놀이의 길이를 확장하라. 놀이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영역과 놀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가 진보하는, 놀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장면들을 선생님이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선생님이 개입하셔서 막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 나무 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 나뭇가지로 이 놀이 말고 다른 놀이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 이 나뭇가지로 우린 또 뭐 하고 놀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놀이를 점점 확장시킨 다음에 이래야 이제 실내 놀이가 계속 이어지죠. 실내에 나가서 막 놀고 있는데 놀이가 뚝 끊겨요. 그죠? 단절돼요. 흐지부지해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놀이의 길을 확장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갔잖아요. 실외에 나갔잖아요. 공간을 확장시켰잖아요. 그 말은 이제 놀이를 확장시켰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상상과 창의성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북돋워 주는 겁니다. 상상하게 하고 창의적이 되게끔 선생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상상의 공간도 제공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 풀, 꽃, 식물 이런 여러 가지들도 다 같이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뭘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놀이에 적합한 옷을 입고 오도록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또 이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렇죠? 상상과 창의성을 격려합니다. 근데 강력하게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은 별로 이제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선생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아동의 궁금함과 탐구, 아동의 궁금함, 탐구 연계, 그쵸. 그다음에 지식을 안내하고 자연에 대해서 공부한 이 앞에 자연 활동을 정말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약간 지식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단계는 지식을 공급하고 좀 더 지식이 확장되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영역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탐색, 실험, 비교, 대조 이런 것들을 할 기회를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의 그런 놀이를 통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외에 나가면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그죠?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논술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논술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를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유아들한테 다시 되찾아줘야 할 자유 중에 이제 공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의 자유를 제공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인데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이 영역 안에서만 가만히 서 있어라. 이러면 안 다칠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키워야 됩니까, 애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많은 놀이를 했을 때 얘네들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거든요. 이게 놀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여기만 가만히 서 있어라 이러면 얘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다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다칠 확률이 더 커요. 그렇죠? 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성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이터. 그죠?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전성만을 강조한 재미없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성만을 강조해서 절대 다치지 않게 위험한 모든 것을 다 치운 밋밋한 놀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고가 더 많다. 안전한 놀이터에서 사고가 더 많아요. 안전만을 강조한 재미없는 밋밋한 놀이터에서 애들이 재미없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다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들을 이제 우리가 유능한 유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능한 유아라고 하는 점은 스스로 규율도 지킬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유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위험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나 위험한 것들 낭떠러지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합리적인 위험,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위험한 곳에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놀이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위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아동과 함께 안전 규칙을 만들고 공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규칙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외로 나가면은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위험, 낭떠러지에 가서 놀아라 이런 거 말고 분명히 합리적인 곳에 가서 놀아도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즉각적인 위험이 나타나거나 안전을 위해 도중에 선생님이 개입하실 수는 있어요. 즉각적인 위험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실외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행하셔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동 목록이에요. 교사 지침 보시면 그죠? 여기 지금 쭉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아동에게 주도적인 자발적 놀이를 하도록 시키고 그 다음에 놀이의 길이를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더 창의적으로 놀게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동이 갖고 있는 어떤 궁금함, 탐구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선명해질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좀 더 진짜로 지식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합리적인 위험을 격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놀이 우리가 이제 놀이의 공간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데 놀이의 공간은 실내에서 시작해서 실내로 끝나지 않아요. 대체로 실내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쭉 이어져서 실외로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외에서 놀다가 이제 다시 또 실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놀이 공간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실외 놀이입니다. 이 2번 사례,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에 있는 2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의 변화를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놀이의 배경 일단 요 2번 사례를 조금 보시면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관심의 시작, 지도를 보면서 지도에 보니까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종이로 길을 그리기 시작한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서 그리다가 종이에다가 테이프 가지고 교실 바닥에다가 테이프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간이 밖으로 확장돼요. 어떻게? 이제 복도로 확장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단과 강당 이런 데로 가면서 기관 전체를 다 확장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물론 이제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실외 놀이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공간의 계속된 확장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도 안전하지 않아요. 영역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캐비넷으로 다 구분해 놓은 그 영역에서 놀 때보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쩝니까? 그렇죠? 강당까지 가서 테이프 붙이고 이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애들이 막 흩어지는데 선생님이 한 시야에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께서 한 시야에 들어오시게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반을 통합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각각 유아들이 보이는 장소에 다 계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기관 전체로 확장되고 이렇게 되면 위험성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규칙을 만들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간이 확장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내 놀이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의사결정, 실내 놀이를 할 때. 왜냐하면 실내 놀이 같은 경우에 놀이가 확장된 것이고 공간이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거랑 놀이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부분들하고 놀이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침을 보시면은 교사의 판단 지침에 보시면은 여기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판단해 준 거, 여기 이제 그림 밑에 있는 것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 밑에 1번 보시면 선생님들이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3가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그죠? 교사가 실외 놀이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3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동이 혼자 또는 또래들과 함께 그죠? 성인에게서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동이 그죠? 성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들끼리 잘 노는가? 이 말입니다. 아이들끼리 잘 노는가? 이 얘기예요. 이렇다면 지금 놀이가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끼리 노는데 혼자 노는 아이도 있고, 그렇죠?
또래들과 함께 공동놀이를 하는 유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yes 같으면 놀이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no 같으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만둬야겠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만두는 것이 더 낫겠다. 뭐 위험하다. 뭐 무슨 돌발 사태가 있다.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제 구체적인 게 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해볼 게 이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이들끼리 잘 놀고 있는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래 놀이 하는 동안에 상호작용은 초점을 잃거나 안전하지 않게 되었는가. 이게 뭐냐면 또래들끼리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건 아이들끼리 잘 놀고 있는가, 잘 노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유아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은 잘하고 있나 이런 얘기예요.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개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개입하려고 하시는데, 자, 가능한 한 개입을 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입하시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개입하려고 그러지? 개입의 정당성, 개입의 근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외 놀이를 하면서. 왜냐하면 실외 놀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의도했던 거랑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실외 놀이가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선생님이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내 놀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질문 있었죠. 유아들끼리 잘 노는가? 그쵸? 아동이 혼자 그리고 또래들과 함께 교사에게서 독립적으로 놀이하는가? 유아들끼리 잘 놀고 있는가? 그쵸? 자, 아니다. 그렇다. 대답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이럴 경우에는 뭐 별거 없죠. 그래, 놀이를 계속하게 지속해야겠구나.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만 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닐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이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도구들을 줘서 영역을 풍요롭게 해본, 좀 재미있게끔, 그죠? 다른 어떤 놀잇감을 준다던가, 좋은 모델을 제시한다던가, 그죠? 선생님께서 놀이 음성과 언어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말로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놀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로 얘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그렇죠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이가 초점을 잃거나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랬을 때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이제 초점도 잃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막 안전하지도 않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 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위험이 없다. 이럴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계속하게끔, 그죠? 그리고 변화를 주어서, 그죠? 이 한 가지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놀이도 할 수 있게 주의 환기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은 위험하기도 하고, 약간은 놀이가 안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또 그죠? 여러 가지 개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좀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안전하지 않고 막 이럴 때.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전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말로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개입하실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앞 단계에서 진짜 위험하거나 놀이가 끝날 것 같을 때 이때는 바로 개입하셔야 돼요. 이 앞에 두 단계는 이제 개입을 할지 말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 첫 번째는 뭐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단계에서도 개입을 할지 말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이제 놀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선생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개입의 목적 보시면 이제 크게 세 갈래로 나눈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좀 놀이하는 아이들한테 정보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이럴 때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를 조금 가상의 요소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규칙을 강화하고 뭐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입을 하실 때도 개입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70페이지 중에 33페이지에 지금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실외 놀이를 확장시켜서 극대화할 때 교사가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얘네들끼리 잘 놀고 있는가, 성인의 도움 없이 잘 놀고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상호작용은 잘 되고 있고 안전한가, 이거랑 교사가 언제 개입해야 되나,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지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구체적인 판단의 지침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지만, 일단은 실외 놀이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유아들이 독립적으로 잘 놀고 있는가, 이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놀이가 끊기려고 하지 않는가, 안전한가, 이거랑,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가 개입해야 될 타이밍이 언젠가, 개입을 해야 되나, 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면 놀이를 이해하는 지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외 놀이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놀이를 이해하는 지원자, 그죠?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죠? 놀이가 이제 잘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놀이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도 놀이 중심 교육에서 부모님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실외 놀이 같은 경우에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부모님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외에서 부모님들과 어떻게 유아들과 어떻게 놀았고 얘네들의 놀이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실외 놀이가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개입 여부,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 그냥 불쑥불쑥 개입하시면 안 되고, 개입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적기에 딱 개입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실외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행동, 굉장히 중요한 게 피드백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동 간의 상호 관계, 바깥 놀이를 통해서, 실외 놀이를 통해서,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단순한 바깥 놀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결된 놀이입니다. 연결된 놀이. 아까 놀이의 스펙트럼 얘기했는데, 연결된 놀이 속에서 이제 그 아동 간에 서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놀이를 이해하는 지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례. 여기서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놀이를 이해하는 지원자로서 활동을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어떻게 활동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실 영역을 배치해요. 몇 날, 몇 주, 몇 달 걸려도, 그죠?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역을 배치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실외로 확장. 실내에도 다 배치를 하고 또 더 확장시켜서 실외로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 김 교사의 반에는 이주민 여성의 자녀들이 몇 명 있어요. 얘네들은 한국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같은 학급에 있는 유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래 간의 대화를 놀이를 통해서 촉발할 수 있도록, 아까 사회적 관계,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해자,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래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나요? 놀이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는 식당 벽에 대고 하는 공게임, 식당 벽에 이제 뭐 공 던지는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원 옆에 있는 바구니 안에다가, 정원 옆에 바구니를 막 놔두고 바구니 안에 말 인형 같은 걸 넣어두는 거죠. 그거 갖고 놀 수 있게. 그 다음에 아스팔트 위에는 줄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이와 크레용을 테이블마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실내 테이블, 실외 테이블 이런 데 막 놔두는 거죠. 그럼 애들이 이제 식사하고 와서
나름대로 흩어져서 놀 수 있겠죠. 자, 실내 교실과 마찬가지로 그죠? 실외에서도 2명에서 5명 정도의 소집단이 실외 영역에서 배치해서 그렇죠? 집중적으로 말하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민 여성의 아이들하고 그렇죠? 이주민 여성의 아이들하고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오타예요. 배치하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제가 잘못 썼어요. 아이들이 배치하여 아이들이 아도 아이가 아니고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행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 교사가 이제 이렇게 쭉 지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김 교사는 가족이 아동을 데리고 오거나 데려다 줄 때 자신이 실외에서 관찰한 것을 열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활동했는지 아까 부모님들하고 같이 의사소통해서 이 이제 놀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놀이 지원자로서의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열정적으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아동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소식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늘 보내드리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례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경우가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놀이를 이해하는 지원자인 선생님의 사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재구성한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공간을 확장했죠.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으로 확장했고 실외 공간에서도 소그룹들이 같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시에 나와 있는 사례를 봤어요. 3차 시 같은 경우에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의 1번, 2번 사례였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4차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시는 우리 놀이 실행 자료집 3번, 6번 사례예요. 3번, 6번. 자, 3번, 6번 사례인데 이 3번 수업은 3번 사례 111페이지예요. 놀이 실행 자료집 111페이지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자료의 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인데 당연히 주도권을 유아한테 주죠. 다 유아에게 다 주는데 여기 반짝이 끈 놀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지금 심미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이 경우에는 심미 수업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사례는 심미 수업 사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심미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미. 사실 레지오 에밀리아 수업 같은 경우에도 심미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심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 미학적인 요소를 교육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사실 자료 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 반짝이 끈 놀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미학이 들어있어요. 반짝이 끈이 사실 이쁘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금색, 은색 막 이런 반짝이 끈이 이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은 그 이쁜 걸 본 거예요. 반짝반짝하니까 예쁘고 신기하잖아요. 빛을 받아보세요. 더 반짝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반짝이 끈 같은 경우에 실내에서 틀림없이 이 유아들이 이제 이 반짝이 끈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내에서 그냥 보는 거랑 저기 형광등 같은 데 이렇게 비춰보는 거랑 햇빛에 갖고 나가서 이렇게 막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게 굴러가는 거랑 쫙 펼쳐놓은 거랑 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심미적인 느낌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이 반짝이끈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공간의 미학까지 보통 심미 수업은 공간의 미학까지 같이 공간의 확장까지 이루어져요. 심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간의 확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공간 확장, 그렇죠? 이게 공간의 미학이라고 하죠. 공간의 미학. 예를 들면 이제 교실 안에서 뭐 아름다운 어떤 것을 만들고 이렇게 수업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창문에다 붙이잖아요. 유리창에다 이렇게 붙이면 또 그게 빛을 받으면서 또 다른 형태로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공간의 미학.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걸 이제 창문에 붙이는 순간 이게 이제 교실하고 바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문을 또 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간의 미학. 심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의 미학, 공간의 확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반짝이 끈 놀이 같은 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보시면 유아들이 관심의 시작 뭐예요? 반짝이 끈을 발견했어요. 반짝이 끈을 제공해서 놀이해도 될까? 이거 선생님 우리 좀 갖고 놀아도 될까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아들이 반짝이 끈을 탐색하는 거예요. 재밌죠. 반짝반짝 거리고 막 이게 이렇게 흔들면 또 소리도 나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 끈으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다음에 반짝이 끈으로 또 상상놀이 해요. 그죠? 반짝이 끈으로 모두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반짝이 끈을 갖고 놀고 싶은데 다른 공간으로 막 가서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다른 영역의 놀이로 이어져요. 신체 활동으로. 나중에 이제 반짝이 끈을 버려야 되잖아요. 유치원 온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다 큰 비닐 봉지에 모아가지고 그걸 집어 던지면서 이제 공놀이하고 노는 거예요. 청소를 한 다음에 공놀이하고 노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반짝이 끈 뒤에 뒷장에도 보시면은 여기 115페이지에도 보시면 반짝이 끈 탐색하기 보세요. 애들이 반짝이 덮고 누워 있고, 그렇죠? 반짝이 가지고 막 바스락거려요. 뭐 여기서 보면 하얀색, 저기서 보면 초록색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아름다움을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116페이지에 반짝이 끈으로 보물찾기 놀이를 합니다. 그렇죠? 반짝이 끈 가지고 숨겨줘. 뭐 이 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로 가보시면 반짝이 끈 가지고 반짝이 끈이 이렇게 매달아 놓은 꼭 물 같은 게 흐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액체가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이 끈 정수기 설치하겠습니다. 뭐 반짝이 끈이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내리는 은색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데다 딱 달아 놓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을 이용하면서 상상놀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로 가보면은 놀이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반짝이 끈 갖고 애들이 막 역동적으로 노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막 옮기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심미적인 수업의 이제 대표적인 거죠.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19페이지에 반짝이 끈을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다 유치원 전체에 반짝이 끈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짝이 끈을 다 모아서 큰 비닐봉지 안에 넣고 공놀이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120페이지에도 보면은 월간 교육 계획안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로 쭉쭉 그어 놓은 게 보이죠? 5월 둘째 주 꽃가게 꾸미기, 꽃가게 놀이, 꽃씨 마라카스 만들기. 마라카스 뭔지 아시죠? 이렇게 흔들면 소리 나는 있잖아요. 그 악기 있잖아요. 마라카스 뭐 많이 만드니까 그렇죠? 실제 마라카스는 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으로 마라카스도 비싸요. 제가 이제 그 기자재 같은 거 교구 이렇게 다 이렇게 구매해서 특성화 사업 이런 거에서 막 교구 진짜 몇 천만 원어치씩 다 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마라카스 같은 것도 비싸고 드럼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오션 드럼 이런 것들도 다 비싸요. 근데 여기 이제 마라카스 그렇게 비싼 거 아니더라도 통 같은데 꽃씨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흔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꽃가게 꾸미기, 꽃씨 마라카스, 꽃가게 놀이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운 거예요. 꽃씨 마라카스 안 만들었어요. 꽃 모양 막대 인형도 안 만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융통성 있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례에 나타난 것이 심리 수업인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수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3번 사례, 그렇죠? 반짝이 끈 놀이를 한 이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심리 수업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심리 수업이 뭔지를 조금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글씨가 많으니까 일단 띄워놓고 우리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놀이 중심 유아교육 과정의 심리 수업 보시면 놀이 중심 누리 과정에서 유아 미학의 중요성, 미학 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 수업 학회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 수업이 사실 이제 이태리에서는 레지오 에밀리아지만은 우리나라의 심리 수업하고도 비슷해요.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는 프로젝트 수업하고도 비슷하다 했는데 심리 수업하고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태 유아 교육하고 심리 수업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다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유치원하고 거기 소속 유치원들도 있어요. 학회 소속 유치원들도 있고 교수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개정 누리과정을 만든 거예요. 누리과정집 만들 때 그런 유치원들 다 참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심리 수업이 모형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 놀이 중심 유아 교육 과정의 심리 수업을 보시면 누리과정에서 유아 미학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방과로 4번에 보시면은 그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개정 누리 과정에서 미학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2019 개정 누리 과정에 미학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해요. 개정 누리과정에서 보시면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발달. 그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같은 경우에는 생태 유아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리 교육에서도 심신의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민주 시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은 심미적인 인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창의 감성.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적인 경험, 유아한 미학 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누리과정에 많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에 있는 수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유아 미학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보는 능동적인 놀이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루 일과 중에서 다양한 탐색이나 감상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소집단 활동, 그 다음에 자유놀이 이런 거 구별이 없이 이렇게 쭉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수업이 심리 수업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 유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는 아름다움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어른보다 훨씬 아름다움을 잘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뭐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무뎌져 가죠. 그렇죠? 그래서 유아 교실에서 사실은 이제 미학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미적인 것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심리 수업, 레지오 에밀리아 이런 교실에서는 유아들이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응답이에요.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 자, 심리 수업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35페이지입니다. 전체 페이지 중에 35페이지고 4차시 중에 1페이지입니다. 자, 모든 교사는 감수성이 가장 풍부한 어린 시절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반가로 입원해 보시면은 유아교육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유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을 다시 끄집어 올려 보시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끄집어 올리셔서 선생님들이 창의적이고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게끔 유아들을 옆에서 독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학 교육은 가치관과 사고,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놀이 중심 누리 과정은 결국은 감성이 풍부한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놀이 중심이 추구하는 그런 인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심리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심리 수업의 교수 원리입니다. 자, 교수 원리 보시면 자,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심리 수업의 교수 원리 여기다 좀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 원리, 심리 수업의 교수 원리를 보시면 자, 심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의 미학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미학. 자, 시간과 공간의 미학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자유를 주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기 맥락이 있는 이야기, 유아가 주체가 되는 자율적 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해버리면은 맥락이 끊겨버려요. 놀이의 맥락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반짝이 끈 놀이도 계속해서 공간이 이어지고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자, 흥미와 놀이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글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중요한 내용도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도 좀 봐야 될 게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자유놀이 시간.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때는 늘 자유놀이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유선택놀이라고 하면서
유아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빼앗아 왔다. 이렇게 보면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의 미학, 그죠? 이게 이제 놀이의 어떤 맥락에 맞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장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심리 수업의 교수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은 언어의 미학이 있어요. 여기서 상호작용, 토론, 언어 표상의 가치 이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시간과 공간의 미학이고 언어의 미학이 있는 거죠. 언어의 미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호작용,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선생님과 유아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징을 하잖아요. 선생님들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름다운 문학 작품 이런 것들도 다 심미적인 것들을 강조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름답게 서로 말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의사소통으로의 언어 미학 보시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게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논술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한테 논술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랑 공부하시면 논술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사실은 말하고 글하고는 같은 거거든요. 말은 많이 하는데 이제 글은 못 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어렸을 때부터 말을 조금 잘하게끔 이미지화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그리고 또 또래 간의 토론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고 선생님께서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아들 입장에서 생각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생각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선생님들도 어려우시잖아요. 유아들은 더 어려운 거죠. 굉장히 용기를 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아름답게 말하게. 아름다운 말이라는 뭐예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넓혀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선생님께서 바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또래 간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기억에 예를 들면 만 5세 유아의 생산적인 갈등 여기에 그쵸? 유아가 이제 뭔가 막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더욱 스릴 있고 재미있는 구슬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게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구슬 가지고 길 만들고 있는데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들이 타인의 관점을 의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상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언어의 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매체의 미학이 필요한 거예요. 도구의 미학, 매체의 미학. 이제 상징을 표상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자유로운 매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 첫 시간에 했던 수업 있잖아요. 우리 자료집 4번 사례. 그 경우에 흙으로 표상을 했었잖아요. 흙, 종이, 물감, 특히 이제 미학에서 많이 쓰는 게 빛이에요. 레지오 에밀리아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라이트 테이블 이런 거 라이트 테이블 갖고 빗모래 그림 놀이, 그림자 놀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라이트 테이블 제가 한 100개는 사놓고 온 것 같은데 라이트 테이블 애들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안막 해놓고 해도 좋아하고 라이트 테이블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 뭐 그런 것도 라이트 테이블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래 이렇게 쫙 뿌려놓고 이렇게 모래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싹 사라지게 해놓고 모래 그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라이트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빛 가지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례에서는 지금 사례에서는 반짝이 끈 가지고 매체, 그 밖의 표상들이죠. 그 밖에 다른 것 중에 지금 이 수업 사례에서는 반짝이 끈을 가지고 매체로 활용한 겁니다. 매체의 미학, 그렇죠? 그래서 놀이 과정 속에서 발현되는 유아의 생각이나 사고, 언어 이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아까 레지오 에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체나 이런 언어라든지 이런 상징의 양식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표현하는 걸 중요하게 보았잖아요.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표상의 도구들, 흙이 있어요. 흙, 그죠? 동그라미 2번에 흙 있죠? 흙을 대표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흙 가지고 뭐 노는 거는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죠. 어른들도 좋습니다. 흙 가지고 노는 거는. 뭐 백자토 같은 거를 한 포대씩 사가지고 있잖아요. 물 뿌려 놓으면 다시 원상 회복 되거든요. 백자토는 싸요. 그리고 백자토가 좋죠. 사실은 다른 지점토 이런 것보다도 백자토가 진짜 흙이거든요. 그죠? 도자기 만드는 흙이에요. 백자토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 놓죠. 그럼 그게 굳기 전까지는 완전히 햇볕에는 아니지만 그늘에 말려서 딱딱하게 굳기 전까지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흙.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종이 그죠? 이 밑에 있었어요. 흙도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또 종이도 있어요. 종이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종이 가지고 주로 이제 그림만 그렸어요. 그 큰 도화지에다 그림만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종이도 여러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감도 참 아름답죠. 수채화 그리는 물감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빛에 따라서 물을 어느 정도 섞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이제 흰색 물감을 어느 정도 푸느냐에 따라서 붓으로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다음에 빛은 뭐 그렇죠. 유아들이 빛 너무 좋아하죠. 빛 보고 어디 가서 무지개를 봤는데 그렇죠. 무지개를 우리 유치원 안에도 만들어야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또 이제 다르게 표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표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이제 신미수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또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극놀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미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을 추구하는데 우리 지금 사례 반짝이 끈 갖고 지금 활동한 사례는 나중에 공놀이로 연결시키잖아요. 신체 놀이로. 그렇죠? 연결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신미 수업이에요. 자, 이 정도만 좀 보시고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좀 참고. 자, 신미 수업을 전개할 때 유의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미 수업이 지금 교수 원리를 몇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더 나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이 뭐는 꼭 지켜야 되고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고 뭐 한 가지는 좀 빼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고정관념은 없다는 거예요. 위계나 원칙 이런 건 없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복합적으로 또는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를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미 수업 교수 원리에 특별한 원칙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신미 수업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가 자신의 교실 수업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반성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신미 수업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학습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학습 공동체 얘기가 수업 방법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간의 학습 공동체를 우리 이 놀이 실행 자료집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미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프로젝트 수업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장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선생님 혼자 안 돼요. 공간 확장 막 아까 복도하고 체육관 다 확장하는데 그냥 나 혼자 생각해서 되나요? 옆반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다 얘기를 같이 해봐야 되죠. 그리고 좋은 대안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미 수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서로 의사소통하고 더 좋은 의견을 내고 상의할 수 있는 학습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적인 교실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교사는 이런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아들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감동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세상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계속 말로 했는데,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선생님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유아들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심리 수업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쉽진 않아요. 여기 이제 계속 나와 있는데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업으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 큰 틀, 그죠? 자연을 주제로 한 심리 수업을 구상한 사례, 큰 틀을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자연을 주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확장시킬 수가 있죠. 이 정도 수업을 하려면 한 달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 이상, 한 2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을 주제로 해서 나무, 흙, 우리 아까 흙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레지오 에밀리아 수업에서 흙 있었어요. 그렇죠? 흙, 그다음에 무지개 분수, 빛과 무지개 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각각의 수업을 또 이렇게 흩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교육을 보실 거예요. 이따가 우리 이제 5차시, 6차시 돼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때 선생님들께서 요거 자연을 주제로 했든 뭐든 간에 심리 수업을 이렇게 한번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통합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